안녕하십니까. 책이 삶이 되고 삶이 책이 되는 시간 책과 삶, 책과 사람의 김지원입니다. AI 트렌드를 현장에서 분석하는 전문가죠. 오늘 김덕진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복잡하고 어려운 IT 기술 쉽고 재미있게 전달드리는 IT 커뮤니케이터 김덕진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사실 AI, IT 어렵기만 한데 어쩜 귀에 쏙쏙 들어오게 쉽게 설명을 잘하세요? 실은 저는 KBS 라디오를 한 15년 넘게 매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IT 분야를 좀 특화하다 보니까 작가님들이 보통 이제 대본을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을 써주시잖아요. 근데 제 분야 같은 경우는 너무 이제 특이하고 좀 어려운 분야다 보니까 방송 작가님들이 이거를 질문하고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5년 전부터 계속 했던 일이 방송 작가님들처럼 구성하고 답변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좀 설명드려야 좋을까 이런 거를 한 15년 넘게 훈련을 한 것 같아요. 뭐 그 덕분에 AI 시대에도 쉽게 좀 전달드리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언변도 좋으시고 하셔서 저희가 또 이렇게 모셨습니다. 너무 과찬을 받으니까 얼굴이 좀 빨개지는 느낌. 인터넷이 사용자 8억 명을 모으는데 13년이 걸렸다. 반면에 챗GPT는 2년 반 만에 다 해치웠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AI는 우리 생활에 스며든 걸까요? AI라고 하는 것이 특히나 챗GPT가 기존의 프로그래밍이랑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기존에 우리가 컴퓨터랑 뭔가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의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복잡한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컴퓨터의 언어로 컴퓨터한테 얘기를 하면 컴퓨터가 그거를 뭔가 작업을 하고 컴퓨터의 언어로 다시 얘기를 해주니까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못 썼던 거예요. 기본 지식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가 외국어를 하려면 영어를 공부해야지 뭔가를 하는 것처럼 기본적인 장벽이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 생성형 AI의 가장 큰 매력은 인간의 언어로 그냥 대화를 하면 오히려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알아듣고 뭔가 컴퓨터의 언어로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인간의 언어로 뱉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하고 대화하듯이 혹은 내가 사람에게 일을 시키듯이 그냥 하면 결과를 주니까 이거는 상당히 흥미롭네? 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앞서서 대화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이 채팅을 한다라고 하는 행위가 실은 사람을 모으기 제일 좋은 서비스 중에 하나예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메신저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에서도 이런 대화형 플랫폼이라는 거 항상 사람을 모으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면 이 녀석이 나에게 대화 상대가 돼주기도 하고 혹은 내가 일을 할 때 복잡한 프로그래밍 언어 몰라도 그냥 이런 거 돼? 한번 시켜볼까? 라고 했더니 이 녀석이 꽤 그럴듯한 답변들을 주니까 써먹을 수 있네? 라고 느끼는 것들이 전 세계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빠르게 사람들을 모으기도 하고 사람들이 상당히 흥미를 느끼면서 새로운 나의 대화 상대가 생긴 것 같다. 뭐 이렇게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거 컴퓨터나 인터넷에 비교해서 진입 장벽이 낮다. 접근성도 용이해졌어요. 게다가 컴퓨터처럼 반응했는데 인간처럼 반응하고 있어서 동질적인 협업을 하는데 용이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심지어 일의 완성도가 꽤 높아요. 근데 문제는 컴퓨터처럼 일하는 게 아니라 사람처럼 일하다 보니 사람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얘기를 해서 지금 채용 시장의 판도가 달라졌다. AI를 도구화하는 사람만 일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생성형 AI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거 아닌가라는 두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챗GPT가 나오고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AI 전문가들이 무슨 얘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AI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체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존의 기술의 변화를 보면 당연한 거다라고 전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이라는 게 새로 생기면 그 기술을 익힌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격차는 커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혹시 아나운서님은 발표 준비하실 때 자료 작업을 뭘로 하셨어요? 파워포인트. 그쵸. 그전엔 궤도라는 걸 썼죠. 그렇죠. 그렇죠. 궤도로 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파워포인트가 나왔잖아요. 근데 파워포인트를 누구나 쓰고 있는데 나는 궤도로 한다 라고 하면 그거는 이제 오히려 사람들이 볼 때 이상한 거죠. 비슷하게 계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엑셀이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도구가 있죠. 결국에는 도구가 진화하면 그 도구라고 하는 것을 내 일에 어떻게 녹이느냐라는 사람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의 기존에 있었던 도구랑 조금 차이가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도구는 그냥 정말 툴, 내가 어떤 인풋을 하면 아웃풋이 딱 나오는 결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있었던 구조 이상을 못했는데 이 생성형 AI는 내가 어떠한 생각한 것 이상의 것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야 기존 도구랑은 또 다른 뭔가의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도구를 그러면 좀 어떻게 써야지 잘 쓸까? 누가 잘 쓸까? 어떤 방식으로 써야지 잘 쓸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이제 아까 아나운서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새로운 도구니까 젊은 사람이 잘 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시니어들이 잘 쓰네? 라는 것들이 이제 최근에 좀 변화의 맥락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말씀하신 거를 현장에 접목해 보면 이 신입사원은 젊어서부터 디지털 네이티브였기 때문에 AI는 친숙할 수 있지만 현장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숙련된 중장년층은 현장을 알아요. 게다가 AI 기술만 탑재하면 AI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은 신입보다 훨씬 나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생성형 AI의 또 특징이 뭐가 있느냐? 제가 이 표현을 많이 쓰는데 생성형 AI는 정답 자판기가 아니라 대답 자판기. 우리가 뭔가를 물어보면 이 녀석이 100점짜리를 주지 않아요. 이 녀석은 한 80점 정도 되는 대답을 합니다. 그럼 그 80점짜리를 100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요?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네요. 그리고 또 아나운서님 같은 능력이 있어야죠. 왜냐면 이 사람의 역량이 100점짜리인데 예를 들어 긴장을 하고 잘 몰라서 80점 정도밖에 대답을 못해요. 네, 맞아요. 그럼 이제 계속 오래 오신 게 그분들에게 계속 질문하고 발제하면서 이들이 편하게 답변을 끌어내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결국 이게 어떤 능력하고 비슷하냐면 아주 일을 잘할 수 있는 신입사원이 들어왔는데 그 신입사원에게 상사들이 어떤 식으로 일을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이 신입사원의 능력이 갑자기 막 발현돼서 엄청나게 잘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이것밖에 못하는데 하기도 하잖아요. 결국엔 이 AI의 포인트는 우리가 질문하고 시키는 것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대답 자판기의 대답을 100점으로 끌어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걸 잘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도구를 잘 쓰는 것보다 오히려 일 많이 시켜본 사람이 AI 잘 쓴다. 그래서 요즘에 보면은 오히려 실무적인 능력이 있고 AI가 내는 답변이 몇 점짜리인지 직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내 업무에 있어서 직관적으로 결과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수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AI가 준 결과물도 그런 식으로 판단과 수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로 시키면 되잖아요. 야 이거 이렇게 고쳐. 그럼 고치니까 결국에는 내가 능력이 있고 그 실무적인 역량이 있으면서도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직관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 즉 경험이 쌓여 있는 사람들이 AI를 활용하니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의 평가 그리고 연구 결과들도 좀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절한 질문과 요청을 통해서 갖고 있는 정보를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그 끌어낸 정보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대신 AI를 잘 다뤄야 된다. 그러면 실제로 앞으로 채용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예측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이미 좀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 신입사원을 안 뽑아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이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일이라고 하는 건 신입 때부터 해서 쭉 어느 정도 훈련이 되고 트레이닝이 돼서 몇 년 정도 지나면 그 다음에 뭔가 역할을 주잖아요. 그전엔 되게 단순 업무를 주거나 따라해봐라고 시키는 걸 하는데 이제 그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팀장급 입장에서나 사장급 입장에선 야, 이거 정도는 AI가 해주는데? 그러면은 이제 보통 그들이 그렇게 훈련이 돼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죠. 신입들이 안 그래도 취준생들 어려운데 이 사다리가 계속 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되게 큰 변화의 문제 중에 하나. 하긴 신입사원들이 자료 정리했잖아. 엑셀 정리해와, 파워포인트 만들어와, 보고서 만들어와. 근데 그거 굳이 사람이 안 해도 되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신입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새로 뭔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이 하나 생기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거를 이른바 이제 에이전트 보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에이전트 보스가 무슨 말이냐면 요즘엔 AI가 단순히 그냥 글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시키면 비서처럼 여러 가지 단계를 하기도 하고 또 뭔가 코딩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녀석들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니까 사람은 한 사람인데 도구 4-5개랑 일을 하면 팀처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팀원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개인인데도 팀의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나 역량 있는 사람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커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전과 다르게 직급에서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이른바 중간 관리자, 케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어떤 변화나 구조에
정도의 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보면 예전처럼 신입사원이 대리 보고 배우고 대리가 과장 보고 배우고 과장이 부장 보고 배우던 도제식 느낌은 사라지고 이미 장착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신입사원에게는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거고 기능적으로는 우리가 AI를 따라갈 수 없는데 AI가 우리를 따라올 수 없는 건 나의 스토리 혹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배경으로 한 지식, 활용 방안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세계경제 포럼 다보스 포럼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유발 하라리가 상당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젠가 인공지능이 인간지능처럼 언제 되는가라고 물어보는 것은 뭐랑 비슷한 거냐면 비행기를 보고 언제 새가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랑 비슷하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도구적 관점과 이것과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나눠보거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입사원 아까 얘기를 했지만 그럼 신입사원이 장벽이 없어져서 야 어떻게 취업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오히려 이 AI를 활용하면 아무것도 모르거나 정말 이제 갓 졸업한 친구도 갑자기 하나의 회사를 창업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AI가 나보다 잘 안다고 생각을 하니까 AI에게 물어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한 명이서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비즈니스가 되기 시작을 하면 갑자기 한두 명이서 만든 서비스가 급작스럽게 돈을 벌기 시작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기업들에게 인수되는 상황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런 거는 예전에는 아예 불가능했었죠. 쉽게 말하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한 수많은 작업을 같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필요했는데 AI가 그걸 도와주기 시작을 하니까 내 생각을 갖고 확장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로서 차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식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새로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이 상대적으로 수월해져서 신입사원 입장에서 기존 노동시장의 진입을 노리기보다 새로운 창업에 눈을 돌리는 것도 시대적 변화의 하나다. 그렇죠. 그러다가 오히려 능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최근에는 큰 기업들이 오히려 스카우트를 하죠. 노동시장 구조 자체가 뭐 전통적으로는 신입사원으로 시작해서 그 회사의 쓸모가 상승하다가 어느 연령층이 되면 다시 떨어지고 이제 퇴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언젠가부터 젊은 층의 역량이 좀 일찍 발현되기 시작해서 조로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기업에서도 일찍 은퇴를 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이제 AI 시대가 되면서 뭔가 이 연령대나 역량에 따른 차이 외에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 판도가 흔들리는 거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예전에는 이제 은퇴하고 말아야지라고 하셨던 분들이 혼자서도 나만의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인건비라는 게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어떤 아이템을 발현할 때까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내용을 AI한테 던져주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떤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실제 이거를 자기가 구동하거나 구현한다 할 때도 어떤 샘플 정도의 서비스를 만드는 거는 내가 개발을 못해도 요즘은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뭐 여러 가지 툴들이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 그리고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 그걸 갖고 100억 1000억 버는 비즈니스는 아니더라도 내가 내 인생에서 나머지의 후반기를 내 스스로가 만족할 수 있는 내가 지금까지 했었던 일을 연장하는 정도의 비즈니스를 AI랑 하는 거는 충분히 좀 가능해지는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역전의 기회는 열렸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아온 중장년층에게는 현장 경력을 바탕으로 AI의 도구의 힘을 얹어서 뭔가 새로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습니다. 조금 바꿔서 생각해보면 지금 AI가 인간이 하던 일을 대체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간보다 더 탁월한 능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50대부터 AI가 이제 도구화된 거고 누군가는 40대부터 누군가는 30대부터인데 누군가는 10대부터 AI가 있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글쓰기도 대신해주고 비판적 사고도 대신해줬기 때문에 이 젊은 층에게는 오히려 글쓰기 역량도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비판적 사고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분별하는 능력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는데 그들은 또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걸까요? 저는 이제 시대를 바라볼 때 시대의 변화랑 세대의 변화가 항상 이렇게 축을 이룬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통 요즘에 시대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기술의 변화예요. 그리고 기술이 변화하면 세대가 바뀝니다. 그럴 때 보통 우리가 기술이 바뀔 때 기존의 세대들에서 우리가 이제 이른바 모바일 네이티브 그래서 스마트폰과 함께 이제 자라온 세대가 있었고 지금의 10대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AI 네이티브인 거죠. 그럼 이제 네이티브가 될 때마다의 특징과 그런 특징을 바라볼 때의 그 전 세대의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모바일 네이티브 때를 생각을 해볼게요. 스마트폰으로 처음으로 뭔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시작하고 오히려 키보드로 치는 것보다 우리가
가면 터치가 익숙했던 세대들에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었던 상황이 하나 생겼었어요. 폰포비아라고 들어보셨죠? 아, 네네. 전화를 무서워하는 세대가 갑자기 나왔습니다. 기존엔 이해를 못했죠. 아니 왜 전화를 무서워해? 전화하면 되잖아 라고 하는데 전화가 싫대요. 근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보면 이게 기술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방식이 바뀐 겁니다. 전화는 실시간으로 계속 대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텍스트 메시지, 특히나 메신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시간대에 쫙 보내놓고 그리고 또 내가 원할 때 생각을 정리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호흡에 맞춰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전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얼굴도 안 보이니까 비동기적인 상황에서 내가 바로바로 액션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계속적으로 비동기화된 상태에서 원하는 호흡을 갖고 커뮤니케이션 하던 사람들이 전화라는 게 좀 어색해지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근데 기존에는 전화가 당연히 익숙한 사람들은 이게 왜 이상해?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폰포비아 시대가 되게 불편하고 이상했다고 느꼈지만 오히려 그래서 또 새롭게 생긴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전 세대에서는 이 전화가 왜 불편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했었던 서비스인데 그 서비스가 지금 우리 사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죠. 바로 배달앱이죠. 배달앱 처음 나올 때는 왜? 굳이? 전화가 편한데? 왜? 이랬잖아요. 지금은 정확하게 반대로 얘기하죠. 누가 귀찮게 왜 주문을 전화로 앱으로 하면 되지? 결국 이러한 변화 자체가 네이티브들만이 느낄 수 있는 어떤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생성형 AI 시대에 우리가 완전히 하늘 아래 새로운 게 나왔느냐? 아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기존에 있던 개선이고 결국에는 이런 AI 네이티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와 내용을 갖고 왔을 때 완전히 또 새로운 판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조금 고민되는 게 그럼 그들이 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될까? 실은 저는 벌써부터 그런 게 좀 와닿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사람들이 가장 오래 쓰는 생성형 AI 서비스가 혹시 뭘 것 같으세요? 가장 오래 쓰는 생성형 AI 서비스요? 글쎄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네, 사람 한 사람이 네. 오랫동안 접속을 해서 쭉쭉 쓰는 서비스. 검색 말고. 네, 보통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거 같잖아요. 대화. 네, 그들과 대화? 네, 그래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제타라는 서비스 들어보셨어요? 아, 네네. 제타라는 서비스가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인당 사용 시간이 챗GPT보다 7배 정도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분들은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못 들어보셨느냐? 이 서비스의 실제 사용자의 거의 70% 이상, 80%가 1, 20대입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만 쓰는데 챗GPT 훨씬 오래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안에서 뭐 하느냐? 역할극을 합니다. 심지어 여러 명이? 네, 한 사람이 한 사람이? AI랑 역할극을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1대1로. 네, 그런데 그 역할을 꼭 하나의 캐릭터가 아니라 여러 캐릭터를 만들어서 놀 수 있고 대화를 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생성형 AI를 쓰는 통계들을 보더라도 이거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서 나온 건데 2024년하고 2025년에 사람들의 이 챗GPT 쓰는 패턴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까지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제너레이팅 아이디어를 1등이었는데 그게 순위가 내려가고 2025년에 뭐가 1등이었느냐? 테라피 컴패니언십이 1등이었어요. 그러니까 AI랑 테라피 컴패니언십 쉽게 말해서 동반자처럼 대화하고 익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특히나 10대들이 왜 이들이 이런 걸 많이 쓰느냐?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친구를 불렀어요. 친구랑 대화를 합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면서 내 얘기만 들어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친구도 만나면 자기 얘기하고 바쁘잖아요. AI는 얘기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그렇구나. 그랬어 라고 하기도 하고 저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면 얘가 어제 그래서 그렇지 라고 감정적으로 답변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AI랑 대화하는 게 편해질 수 있어요. 특히나 어른들한테 하면 잔소리 들을 만한 얘기들 얘한테 얘기하면 얘가 그렇지 하고 이제 받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제가 볼 때는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마치 스마트폰에서 누가 전화로 배달해 이런 것처럼 누가 사람하고 얘기해? AI랑 하면 되지?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쨌든 판도가 바뀌었어요. AI 도구화하면 중장년층에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중장년층이 아직 AI의 접근을 두려워하기도 해요. 실제로 뭐 챗GPT, 제미나이를 써도 뭐 검색 이상으로는 활용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도구부터 어떻게 접근해서 좀 AI와 친숙해져야 어쨌든 AI를 활용해서 돈도 벌고 일도 하고 할 수 있는 걸까요? 말씀하셨던 챗GPT나 제미나이 둘 중에 하나를 먼저 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AI한테 어떻게 써야 되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
질문 자체를 AI한테 해보세요. 내가 너 어떻게 쓰면 돼? 그럼 얘가 꽤 잘해줍니다, 생각보다. 그래요. 네, 그래서 요즘에 이런 것들이 왜 좋아졌냐면 예전에 AI는 얘가 직문직답 같은 거였거든요. 생각을 듣자마자 자기가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를 갖고 쫙쫙 빨리 뱉어주는데 집중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답변을 하기도 하고 우리가 원하는 내용의 답변이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 AI들의 추론이라는 기능이 생겼어요. 사람으로 비유하면 생각하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이 생각하는 기능들이 왜 생겼느냐, 예전과 다르게 AI에게 GPU를 더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면 사람한테 밥 많이 주듯이 얘한테 여러 가지 리소스를 주고 너가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시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방송을 할 때도 바로 막 질문을 1초 만에 대답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좀 진정하시고 좀 차분히 생각하신 다음에 해보세요 이러면서 5초 정도 시간을 줬다라고 하면은 이제 사람이 생각을 정리하고 얘기할 거잖아요. 요즘에 우리가 AI에게 시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기존의 IT 서비스에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생각해보시면 예전에는 인터넷 클릭해서 바로 안 나오면 화냈잖아요. 왜 이렇게 인터넷 느려? 근데 요즘에 AI한테 질문하면 얘가 생각하는 중 하면서 10초 있다 대답하기도 하고 20초 있다 대답하기도 하거든요. 사람들이 처음으로 컴퓨터 서비스 중에 기다려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기다려줬더니 얘가 머릿속에서 구조화를 하고 내용을 해서 이야기를 표준화해서 정리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우리가 명령을 어떻게 하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거꾸로 얘한테 역질문을 하라고 시키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내가 마케팅을 할 때 AI를 쓰고 싶어요. 그러면 챗GPT나 제미나이한테 이런 식으로 물어보십니다. 제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식당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물어본 다음에 뒤에다가 바로 답변하지 말고 너가 나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더 물어본 다음에 대답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떨 땐 저한테 질문을 한 50개 이상 줘요. 그래요. 그러면 어떤 거세요? 뭐 어디에 하실 거예요? 뭐 어디 위치에 있어요?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 거고 이런 걸 나름 컨설팅을 하는 거네요. 맞아요. 그럼 거기에 있어서 답변을 채워주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 생각이 확장이 되고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똑똑한 사장님들이 일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훌륭한 직원이 왔어요. 근데 훌륭한 직원을 진짜 잘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일을 시키시는 게 아니라 이 직원이 나보다 잘할 거니까 야 너가 사장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봐 나한테. 아니면 내가 좀 못하는 거 있으면 너가 그냥 편하게 얘기해. 이런 걸 잘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 친구의 역량을 끌어내잖아요. 비슷해요. 우리가 이 녀석을 어떻게 써야 되지 어떻게 써야지 이러고 있는 건 마치 직원을 뽑아놓고 이 직원한테 뭘 시키지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직원을 뽑은 다음에 일 시키고 야 네가 알아서 해봐 라고 하든지 너 나한테 일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이러잖아요. 그걸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제가 대학에 특강을 간다 하면 네. 어떤 주제가 정해져 있죠. 하지만 그 주제를 가지고 제가 PPT 자료를 만들어서 강연을 하는 건 저 일방적인 전달이잖아요. 아이들이 좀 눈이 초롱초롱하다, 이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다 싶을 때는 제가 제 강의를 안 해요. 처음부터 질문하라. 그러면 의외로 그 질문들로만 엮여져서 저도 배울 수 있고 아이들도 배울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시간이 형성될 때가 있어요. 뭐 물론 그러다가 질문 안 나오면 그냥 제 강의하면 돼요. 초반에 질문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좀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이 AI 시대에 뭘 할 수 있는가? 결국엔 질문하는 능력이죠. 왜냐면 답변은 이제 AI가 해주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점짜리 정답이 아니라 이 녀석과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끌어내느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질문보다는 발문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AI에게 해주는 건 이 녀석이 말을 하거나 끌어낼 수 있게 발문을 계속 해주는 거죠. 발문을. 그럼 그 발문을 해줄 때 대화가 나오면 또다시 물어보고 대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걸 받아낼 수 있는 능력. 그것만 잘하면 AI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컨설팅 파트너가 될 수도 있는 거죠. AI로 하여금 질문하게 하라. 이게 이제 오늘의 키워드가 아닐까 싶은데 사실 AI가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갖고 있지만 나에 대해서는 모를 수 있으니까 나의 특수한 상황과 환경과 경험이 접목되면 최고의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뭐 때로 전 이렇게도 쓰기도 해요. 뭐냐면 얘가 나를 모르니까 너 나를 알아야 네가 나한테 대답을 할 거 아니야. 너 역으로 나한테 인터뷰하듯이 질문해봐. 이렇게 하면 갑자기 얘가 인터뷰하듯이 저에 대해서 막 물어봐요. 그래도 AI가 김덕진 소장 하면 알지 않을까? 저는 알죠. 네. 저는 이제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긴 네.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만약에 나를 이제 AI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스스로 얘한테 인터뷰를 시키고 그 내용을 기억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해서 마치 우리 사장님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우리 사장님 이런 스타일이니까 내가 이런 걸 해주면 되겠지라고 하는 거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한번 처음을 시작을 해보신다면 지금 쓰셨던 거랑 완전히 다른 경험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소장님에게 AI를 활용하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만드는 구조를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걸 AI에게 물어봐도 되겠네요.
네, 이 추론이라는 기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구조를 짜고 뭐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고 그런 걸 이른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여전히 프로그래밍하고 코딩하는 데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내가 원하는 내용들을 얻어낼 때는 ask before answer라고 표현을 하는데 너 답변하기 전에 나한테 추가로 물어봐 라고 하는 걸 시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AI가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얘기하게 하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조화되어 있는 답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 일에 접목시켜서 보면 김덕진 소장님을 인터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AI에게 나는 김덕진 소장에게 AI와 일자리에 대해서 오늘 인터뷰를 하려고 그래. 질문 좀 뽑아주겠어? 그러면 질문 또 쫙 뽑아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저 아니고도 신입 아나운서라 할지라도 그 질문을 할 수 있지만 32년 차 방송인만이 할 수 있는 한 방의 질문을 얹어서 그 질문의 깊이와 이 인터뷰 영상의 몰입도와 완성도를 쫙 끌어낼 수 있는 그 묘안은 경력자에게서만 나온다. 이런 포인트인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AI가 만약에 자료조사를 시켰다라고 하면은 마치 이제 우리 직원이 자료조사를 했더라도 내가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처럼 반드시 검증은 해야 되는 부분은 있고요. 뿐만 아니라 AI를 도구로서 쓴다라고 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이제 많아지겠죠. 예를 들면은 뭐 하나 정도만 제가 좀 예시를 좀 드리면 저희 아나운서님 혹시 핸드폰 있으세요? 네, 저 갤럭시. 네네. 네. 이게 이제 갤럭시에서 좀 잘 되는 기능인데 아나운서님 핸드폰으로 그냥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네. 꺼내볼게요. 네. 자, 제 핸드폰으로요. 네. 아나운서님도 비슷하실 텐데 보통 우리가 말로 얘기를 할 때 조금 더 정리가 잘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손으로 쓰면 이 속도가 어쨌든 내 머릿속보다 좀 못 따라갈 때도 있잖아요. 이게 더 느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 내가 얘기한 것들이 잘만 정리가 되면 훨씬 더 좋을 때가 있거든요. 또 제가 이 기능 때문에 실은 갤럭시를 많이 쓰는데 이게 이제 아이폰에서도 똑같이 해보는데 이거는 아이폰보다 갤럭시가 좋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이제 AI가 좀 들어가 있는 건데 되게 쉽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 앱이나 켜보세요. 메모장이 됐든 뭐 대화를 하시든 뭔가 메모를 하실 때 쓰는 거. 메모장. 이제 글을 쓰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타이핑을 치는 게 아니라 밑에 마이크 버튼 있죠. 여기 보면 밑에 마이크 버튼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눌러세요. 그리고 허용하시고 네, 이렇게 누르고 안녕하십니까, 김재원입니다. 네, 바로 텍스트로 바뀌네요. 오, 훌륭합니다. 네, 이런 모든 문장이 다 텍스트로 바뀌는군요. 오, 정확히 심지어 동시통역 수준의 자막처럼 바로바로 생성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실제로 이렇게 뚝뚝뚝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교수님께서 뭔가 수업을 하고 영감이 나왔다. 그럼 그냥 이렇게 계속 텍스트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실시간 속도로 얘기를 정리를 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10분 얘기하시면 책 한 10페이지, 20페이지 그냥 쓰는 거죠. 그러면 제가 강의한 내용이 한 챕터 한 챕터 정리가 되는 게 무척 수월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끌어내다 보니까 때로는 통계적인 거나 비유적인 게 맞나 틀리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강의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책으로 쓸 땐 또 정확도를 이제 필요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텍스트를 딱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이크에서 멈추는 거죠. 네, 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해서 한 챕터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그대로 복사를 해서 AI 도구한테 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퍼플렉시티라는 녀석이 있죠. 퍼플렉시티에서 저는 일부러 그것 때문에 팩트 체크 모드가 좀 쟤는 좀 유료 버전을 써요. 그럼 이제 심화 모드 띵크를 쓰면 거기에다가 이 내용을 붙여주면서 혹시 내가 말한 것 중에 뭔가 통계적으로 잘못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잘못 검증을 해봐야 될 게 있으면 너가 찾아서 팩트 체크를 해줘라고 시키잖아요. 그럼 이 내용을 갖고 저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인터넷으로 저 대신에 200번, 300번 검색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문맥을 하나씩 검색을 하면서 이 내용에는 오류가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검증을 하셔야 됩니다. 이 문장은 좀 고치셔야 돼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혹은 제가 요걸 주면서 야, 이 내용의 출처를 네가 있거나 내가 말한 거에 대한 실제 검증할 만한 내용이 있으면 가져와서 붙여줘라고 하면 저 대신 내가 리서치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생각의 원천은 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분명히 쓴 거죠.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검증을 하거나 도와줄 때만 쓰는 거니까 그런 형태로 하면은 제가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런 방식으로 저는 이제 요즘에 좀 작업을 많이 합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강의 자료로 책을 만들려면 누군가 녹음을 했어야 하고 누군가 그 녹음된 내용을 녹취록으로 풀어줬어야 하고 그 녹취록에 대한 문법적 오류와 오탈자를 다 검색해야 하고 게다가 팩트 체크 내가 직접 해야 하고 자료 붙이기 위해선 또 다른 자료를 찾아봐야 하고 한 10분의 1로 줄었네요, 작업량이.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AI를 증폭기라고 많이 표현하는데 그 증폭의 수준이 딱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는 시간을 이렇게 10분의 1로 줄이기도 하고 또 어떤 작업을 할 때는 예전과 다르게 역량이 10배씩 늘어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요 마이크 하나 기능이 내 말을 텍스트로 이렇게 쉽게 바꿔주는 줄을 미처 모르고 있었네. 네, 여러분들 그냥 모든 삼성폰에서 이거 네, 되니까 아. 이거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하시면 뭐 예를 들면은 뭐 문자 보낼 때도 그러네요. 이렇게 하시면 편해요. 네네. 저는 그래도 비교적 발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옮겨주거든요. 저도 이제 랩하는 속도로 얘기했는데 꽤 잘하지. 근데 그리고 소장님도 발음이 정확하시기 때문에 뭐 문법적 오류나 오탈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만약에 좀 이상하다 싶잖아요. 이것도 AI한테 주면서 야 이거 내가 녹취한 건데 너가 내용에서 봐서 오탈자가 있는 것 같으면 고쳐라고 시키거나 고치면서 왜 그렇게 고쳤는지 이유도 달아줘라고 하면은 얘가 맥락까지 줘요. 사실 우리가 글을 쓸 때는 주술관계를 정확히 지키는데 말에서는 은근히 비문을 많이 말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이제 문법적 오탈자를 다 점검 받으면 되는 거니까 어려움이 없겠네요. 오늘 큰 도움 받았어요. 네, AI 현장에서 트렌드를 분석하고 있는 김덕진 소장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이 한편으론 수월해졌습니다. 또 한편으론 풍요로워졌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반대 감정은 두려움입니다. 그 두려움 제거하시고 잘 받아들인다면 더 행복한 삶이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과 삶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協定の範囲内で管理人に対し優先通行権及び現場裁量権を付与するとともにそれぞれの管轄区域においてもエンドフィールド工業の任務に対し支援を行います。ご協力に感謝いたします。4号谷地の件は引き続き調査を進め、結果については全て D ジャン号より報告させていただきます。少し10年前のことを思い出しますね。管理人ペリカさん、独立都市ラバンヌマにてお二人をお待ちしていますよ。 일단 이건 숙제가 절대 아닙니다. 펄어비스가 전 별로 안 좋아해요. 펄어비스의 유작인가 구원인가 붉은 사막에 진짜 혼을 갈아넣고 있는지 그 몇 달 사이에 불사 해외 반응이 개 터졌어요. 터졌다는 게 호평으로 터져서 와우. 이것은 레드데드 리뎀션 2와 젤다 야생의 숨결 그리고 위쳐 3를 완벽하게 합쳐놓은 것 같아. 우리는 3월에 엘더 위쳐 브레스 오브 리뎀션을 플레이할 예정입니다. 엘든 위쳐와 브레스 오브 리뎀션, 크리드 스크롤즈 도그마 한타. 외신에서 이미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불사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가 공개되고 나서 아주 글로벌 반응이 대박이 났더라고요. 또 이게 엘들링, 젤다, 레데리, 위쳐, 버크, 엘더, 몬헌, 드래곤즈 도구마를 다 섞어놓은 게임 같다. 스카스카 했다는 애들 고티만 다 합쳐도 몇 개예요. 한 빅네임 개발자는 뭐라고까지 했냐면 붉은 사막이 2016 고티를 받을지도 모른다. 그 GTA6를 꺾고 와 뭐 아주 블레발들 아주 쩔어들 주시는데 검은 사막 원히트 원더 펄어비스의 야심작 트리플 A 오픈월드 액션 어드벤처 RPG K 불사 3월 19일 붉은 사막 런칭을 앞두고 불사 해외 반응 특집 팡타라바입니다. この件、慎重に検討させていただきます。 붉은 사막 개발 소식이 2019년에 처음 나왔죠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 검은 사막의 프리퀄 격으로다가 MMORPG로 방향을 잡았었대요. 시선이 아닌 개bio? 그러다 한번 횟가닥 뒤집어가지고 검사랑 무관한 독자 세계관에다가 싱글게임으로다가 지금의 불사 방향성이 잡혔어요. 회색깔기의 강력한 전사 회갈강전 클리프라는 양반이 주인공이야. 회색깔기는 클리프가 속한 단체명인 것 같고 여튼 뭐 검은 곰벌 격으로다가 MMORPG로 방향을 잡았었대요. 시선이 아닌 개bio? 그러다 한번 횟가닥 뒤집어가지고 검사랑 무관한 독자 세계관에다가 싱글게임으로다가 지금의 불사 방향성이 잡혔어요. 회색깔기의 강력한 전사 회갈강전 클리프라는 양반이 주인공이야. 회색깔기는 클리프가 속한 단체명인 것 같고 여튼 뭐 검은곰이라는 빌런들하고 박터지게 싸운데 검은곰한테 복수하는 클리프의 인생이 스토리의 골자래입니다. 근데 회색깔기니 검은곰이니 솔직히 단체명 네이밍들도 좀 밋밋하기도 하고 3줄 요약만 들으면 스토리가 좀 평이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불사 스토리를 걱정하는 의견들이 꽤 있어요. 일단 공개된 것만 놓고 보자면 K 위쳐라는 별명을 달기엔
스토리가 좀 안 기대된다 뭐 이런 평들이 있다는 거. 당연히 반대 의견도 있지요. 게임의 스토리란 포르노의 스토리와 같은 것. 존 카맥 이 양반의 그 유명한 발언도 있고, 그래픽, 사운드, UI 같은 것처럼 게임 구성 요소의 원 오브 댐 정도로만 보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 스토리를 꼭 스토리가 위쳐3나 발더스 게이트 3처럼 개쩔지 않아도 된다. 나는 그저 단지 중세 판타지의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거닐고 싶을 뿐이다. 실제로 이런 해외 반응들이 꽤 있습니다. 불사 트레일러에는 스토리 말고도 기대되는 요소들이 더 많다는 뜻이겠지요. 물론 스토리도 개쩔면 당연히 더 좋겠지만, 미스터 한대만처럼 엄청 큰 양도끼 쓰는 오크, 웅카, 권총, 장총, 레이피어, 스타일리시 매니아, 데미안 뭐 이런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해금된다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캐릭터를 변경하는지는 아직 비공개고요. 총기 수입 왜 미리 안 해놨냐고 행보관이 빡 돌 것 같은데, 여튼 전 이거 꽂을 때 쑤시는 거 간지나갖고 얘 데미안한테 일단 좀 끌렸고요. 윌파워스, 사람 이름이 어떻게 의지와 힘들임? 불사 마케팅 디렉터 윌파워스의 인터뷰에 따르면 불사 개발진은 이 게임이 RPG로 불리는 게 싫대 또. 왜냐면 경험치나 레벨 같은 개념이 없고 어비스 아티팩트라는 걸 통해서 스킬 트리를 해금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붉은 사막은 소울라이크도 아니랍니다. 소울류만큼 빡세지긴 싫은가 봐요. 실제로 작년에 팀 G10백과에서도 해본 바 기본적으로 액션 어드벤처 게임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시원시원하니 콤보 중심의 전투 감각이고요. 그래서 보스 박자라든가 컨트롤을 완벽하게 마스터해야만 보스를 잡을 수 있다거나 뭐 이렇게는 안 할 건가 봐요. 내 성장에 비해서 보스가 너무 강해갖고 진행이 막히는 경우도 생길 수 있긴 하다는데, 그럴 땐 오픈월드답게 창의적인 공략 방법을 고안하거나 강화 버프 음식을 먹거나 다른 사이드 퀘스트들을 더 깨거나 아이템 스킬 강화를 더 하거나 뭐 이런 방식으로 헤쳐나가면 된다 하네요. 펄어비스는 불사의 핵심이 오픈월드라고 계속 강조를 합디다. 불사 맵은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의 2배 이상이고 레드데드 리뎀션 2의 세계보다 더 넓다고 힘을 줬고요. 거기에 젤다 왕눈처럼 Z축 수직 공간 개념도 강해서 현존 오픈월드 게임 중에 최고 수준의 방대한 세계 뭐 이런 거를 계속 강조를 했고요. 너무 넓으면 걷다가 날 새는 거 아님? 그건 또 걱정을 말랍니다. 까마귀 날개로 활강도 되고 그래플링 훅으로다가 간지 이동도 되고 말, 곰, 용에다가 메카닉 탈 것까지 있다 하고요. 그리고 탐험 보상으로다가 빠른 이동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이웰 대륙은 개넓지만 탐험이 지루하진 않다. 이런 게 펄업 측 입장이시고, 탐험만큼 중요한 게 또 이 잡질 하우징 시스템도 있고 뭐 검사에서도 힘줬었던 생활 잡질들 많다고 하니까 이짝 취향이시면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고. 개발진이 젤다 야숨의 감명들을 많이 받으셨는지 자연 법칙으로다가 다양한 상호작용이 많답니다. 물을 뿌려갖고 불을 끄는 거 정도는 뭐 기본이고, 물을 얼려서 강을 건너는 건 저번제 불사 영상에서도 나왔고, 이런 물리법칙 구현은 펄업 자체 엔진 블랙 스페이스 엔진으로다가 잘 했대요. 검은 사막 때부터 그랬지만 펄어비스가 또 엔진 분심이 나름 강한 회사거든 또 여기가. 사실 자체 엔진이란 게 양날의 검이긴 합니다. 얼리얼 유니티 기성 엔진을 대부분들 쓰는데 게임이 대박나면 또 떼이는 돈이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 그래서 기술력만 되면 이게 자체 엔진이 똔똔 맞추기가 좋기도 하고, 또 숙달만 되면 자기 게임 맞춤형으로다가 이렇게 개발하기가 좋지 또 이게. 근데 이게 빅게임인 경우엔 개발 기간이 한 세월이잖아요. IT 유목민 마냥 개발진이 중간에 들락거릴 수밖에 없는데, 기성 엔진 튜닝에서 쓰면 신규 합류 개발자가 적응이 금세 되는데 자체 엔진이면 또 이게 적응의 시간이 꽤 걸리지. 그래서 개발 기간이 자꾸 길어져요. 이게 또 늘어져서 개발자 자꾸 나가면 이게 또 악순환에 빠지기도 하고. 실제로 불사 개발 시작은 2018년부터로 알려져 있는데요. 와, 거의 뭐 벌써 8년이 전에 중간에 엎은 것도 있지만 이 자체 엔진도 긴 개발 기간의 원인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근데 사람들이 GTA 6에다가도 맨날 하는 그 소리, 아 하던 거 하고 있으면 되니까 늦더라도 잘만 만들어라. 근데 일단 그 불사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덕분에 퀄리티에 대한 의구심은 꽤 많이 줄어든 것 같더라고요. 특히 글로벌에서 말이죠. 한국엔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 분들도 많다던데 여튼. 근데 불사의 자체 엔진이 괜찮을 수가 있는 이유가 하나 더 있는 게, 요즘 트리플 A급 빅게임에 얼리얼 5 엔진 많이들 쓰잖아요. 큰 게임은 얼리얼, 작은 게임은 유니티 이렇게 확 갈리게 된 분위기인데, 여튼 얼리얼 5엔 나나이트랑 루멘이라는 핵심 기술이 있거든요. 빛, 그림자, 그러니까 광원 관련 기술인데, 이 광원 음영 표현이 최신 3D 게임의 코어잖아요. 근데 두 기술이 서로 엉키는 경우가 덜어 있대요. 그러면 이게 또 최적화가 되게 골 때려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요즘 얼리얼 5 쓴 트리플 A급 빅게임들 중에 최적화 조져서 나오는 애들이 꽤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얘기를 현직 양반들이 꽤 하시던데 말이죠. 아, 그래서 기성 엔진이 아니라 자체 엔진인 붉은 사막은 최적화 면에서 에러가 좀 덜하지 않을까, 상대적 유리함 아닐까, 뭐 이런 추측이 있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작년 말에 사전 체험 빌드 직접 해본 거 돌이켜보면 최적화 관련으로는 크게 거슬렸던 기억은 별로 없었긴 해. 뭐 물론 온자 정식 버전 뚜껑 따봐
봐야 비로소 확실해지는 거긴 하지만서도 뭐 어쨌든 불쌍해봤진 말로는 고사양 하드웨어에서 4K 60프레임이 목표라고는 합디다. 아 근데 미친 AI 부품값 폭등 때문에 이거 뭐 스팀판 포기하고 플스5 프로를 이참에 사야 되나 고민 중임. 어차피 GTA 6 해야 되기도 하고. 여튼 K 트리플 A급 표본이 그닥 많지가 않긴 한데 네오위즈 피구라도 최적화는 괜찮았으니까 이 불사 최적화도 한번 또 K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근데 오히려 최적화보단 다른 쪽에서 걱정이 좀 있어요. 오픈월드 밀도 그렇게 맵 크다고 자랑을 하는데 땅만 크고 놀 거 없으면 그 노맨즈 스카이나 스타필드 초창기 때처럼 그냥 욕만 디립다 먹는 거지 뭐. 펄어비스의 첫 오픈월드 트리플 A 싱글 게임이라 걱정이 된다. 검은 사막 MMO로 다져진 짬바가 있어서 걱정이 안 된다. 뭐 이렇게 의견들은 양분이 됐디다들. 저번주 불사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한 건데 워낙 펄업의 야심작이자 생명줄이다 보니까 이게 또 너무 의욕이 과해져서 너무 뭐 이거저거 많이 넣으려다가 그래서 게임이 너무 난잡해지진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어요. 오프닝에 나온 해외 반응들에서 뭐 별의별 고티 걸작 게임들에 빗댄 거 엄청 나왔잖아요. 이게 한 70%쯤은 칭찬인 건 맞는데 한 30%쯤은 살짝 돌리는 거기도 하거든. 크고 무거운 시스템들을 그렇게 많이 때려봤고도 과연 게임이 제대로 돌아가겠냐는 비아냥인 거지. 불사 개발진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그 의지와 힘들, 윌파워즈 마케팅 디렉터 왈, 채집, 제작, 장비 강화, 캐릭터 성장 등이 서로 긴밀하고 유기적으로다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시스템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세계에 영향을 주는 그런 응집력 있는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네요. 지들 말이죠. 이거 숙제 아니죠. 아 그리고 테스트 플레이에서 꽤 지적받았던 조작 버튼 할당 문제, 특히 R3 버튼으로 연속 점프를 해야 했던 부분, 기둥 하나 드는데 무려 3단계를 거쳐야 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은 저희 팀도 그렇고 사전 빌드 해봤던 양반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우려했던 점이었는데 말이죠. 레드 사인 피드백이니까 당연하게도 불사 개발진은 깊이 인지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개선이 됐을지가 존나 관건이겠습니다. 조작감! 기대 반 우려 반 이러다가 그러다가 올해 초에 이 게임 플레이 트레일러 3종 나온 거 아니여. 질이나 양이나 대만족이라는 게 글로벌 반응이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불사 기대평 분위기가 확 반전이 된 거지 이게. 레데리2 젤다 야숨 윈처 스카스카 붉은 사막 외쳐. 내 친구들 싹 다 불사 채널에서 촌보 중이래규. 정말 엄청난 크기의 게임인걸? 이런 수많은 컨텐츠와 시스템이라니 크레이지라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지. 유저들 외에 글로벌 빅네임들도 꽤 기대를 표했는데 전직 락스타 게임즈의 애니메이터이자 개발자였던 마이크 요코는 만약 GTA 6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2016 고티는 붉은 사막의 몫일지도. 뭐 락스타 출신이 이러니까 좀 무섭네. 유명 테크 채널인 디지털 파운드리에서는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 CES 2016에 출품했던 게임 중에 붉은 사막을 최고의 게임으로 선정하면서 극찬을 때렸고 게임 웹진 MMORPG.com에서는 소속 기자들의 절반이 넘는 득표로다가 2016 최고 기대작으로 불사를 꼽았고요. 역대 모든 액션 게임 중에 가장 야심차다. 액션 게임의 팬이라면 꿈의 게임이 될 것. 이건 영국 IT 매체 테크레이다의 평입니다. 아니 K게임인데 정작 글로벌에서 더 열광이요? 설마 저 빅네임들한테 싹 다 뒷광고를 뿌리진 않았을 거고. 여튼 한국 댓글들이랑 너무 온도차가 커서 매우 당황스러울 정도입니다 진짜. 뭐 물론 평균 온도차가 크다 뿐이지 한국에도 기대 뿜뿜하게 된 양반들도 꽤 많아지긴 했어요. 또 베이퍼웨어니 스캠 사막이니 붉은 신기루니 워낙 밀리고 밀리다 보니까 의심이 많았는데 이제 진짜 손으로 움직여지는 실물도 나왔었고 또 눈뽕 죽이는 트레일러도 나오고 하니까 붉은 툰드라에서 붉은 온대기후까지 온도가 오르긴 했어. 확실히 붉은 사막기후까지 온도 올라갈진 또 다 해봐야 되고 뭐 국뽕이라고 욕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정도 눈뽕이면 슬쩍 K 기대하고 푼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데다가 피구라 스불 그 글로벌 대박들처럼 말이죠. 어쨌든 도전은 일단 아름답잖아요. K 환멸 때문에 돌리고 까고 싶으실 수도 있는데 그건 일단 나온 거 보고 까도 늦지 않으시니까 K 얘기 나온 김에 붉은 사막이 한국 게임이라 좋은 점이 바로 한국어 더빙이 기본 장착이라는 겁니다. 불사 피드백 중에 번쩍번쩍 파티클 눈뽕 지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효과 끄는 옵션을 만들 정도였죠. 이 말인즉슨 화면에 눈 가는 데가 상당히 많은 게임이라는 거고 게다가 속도감도 있고 조작도 많은 게임인데 여기에 자막까지 봐야 되면 아 그거 정신 사납고 멀탭 복잡하잖여. 근데 한국어 더빙돼 있으니 귀만 열면 되지 뭐. 씨발개 젖 같은 년을 봤나. 사람들을 약탈하고 죽이는 걸 두고 볼 순 없지. 그럼 보지 말든가 이 등신 같은 새끼야. 아 디아블로 4.77 위쳐3 한떡 지원 좋았다네.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난 쓸만한데. 붉은 사막 잘 부탁해. 그리고 꼭 한국 성우의 목소리로 함께해줘.
숙제도 아닌데 거진 숙제급으로다가 펄어비스 기대작 몹시 빨아들였으니까 또 이 바란스한 맞추고 가야죠. 또 펄어비 싫어하는 얘기도 한번 해볼랍니다. 도대체 갓개비인지 헛개비인지 도깨비 근황 너무들 궁금하시잖아요. 근데 도깨비의 디귿자만 나와도 펄어비 무조건 함구하기 때문에 이건 뭐 언어피셜로 접촉할 수밖에 없어요. 또 이게 다 궁금해하는데 펄업 홍보실이 말이 없다? 따로 알아봐야죠. 어쩌고서 전직 도깨비 팀 근무자분들 중에 취재 협조해주실 분 찾아요. 신상 비밀 엄수. 協力関係にあります。ジェンがエンドフィールドに加入したのもそのつながりのおかげですから。鉱山科学院は巨大な裂け目を監視する役割の一方で人々の暮らしを活気に満ち溢れたものにしてきました。災害の後に再建されたこともあって鉱山の人々にとっては大きな心の支えにもなっています。それから武陵には測定と呼ばれる特別な研究プロジェクトがあり潮域災害に対抗する手段として期待されているんです。私たちは武陵に協約コアを設置して修正工業システムを構築する予定でしたから偶然とはいえ 오늘의 웹진 주요 월익 기사 살펴봅시다. 먼저 PC 게임입니다. 6시간 플레이해본 붉은 사막은 내가 해본 가장 압도적이고 혼란스러우며 정신 나간 게임 중 하나였다. 그리고 난 당장 더 하고 싶다. 붉은 사막은 살면서 해본 게임 중 가장 도파민 폭발을 주는 게임 중 하나입니다. 이 기사를 읽는 동안 이 말이 이 게임에 바치는 최고의 극찬이라는 걸 여러분에게 납득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 이 게임을 6시간 정도 플레이해봤는데 이 게임은 도무지 몇 마디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붉은 사막은 일말의 자제력도 없이 유쾌하고 황당하게 날뛰는 하이 판타지입니다. 철저하게 간지나면 그만이라는 낭만에 목숨을 걸었죠. 개발진이 뭔가 약을 빨고 만든 게 분명합니다. 게임의 초반 전개를 생각하면 이런 광기 어린 분위기가 더 당혹스럽게 다가옵니다. 처음엔 왕좌의 게임 느낌으로 전사한 전후의 엄숙한 장례식을 치르며 시작하고 클리프의 용병단을 노리는 검은곰 용병단이 쳐들어오죠. 이 진지한 분위기는 딱 40분 정도 갑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체불명의 거지가 빛의 구름 속으로 사라지더니 나를 공중에 떠있는 최첨단 요새로 이끌고는 깃털 망토와 갈고리를 쥐어주며 3개의 명운이 4개 달렸다고 말합니다. 그 다음엔 주변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마법 투구를 주었고 요정 같은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 초능력으로 나무를 들어 올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붉은 사막의 게임성을 더 잘 요약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광장에서 어떤 기사와 벌인 결투인데요. 이게 다크 판타지였다면 클리프는 전사에 대한 예우를 갖춰 엄숙하게 그를 쓰러뜨렸을 겁니다. 하지만 붉은 사막에서는 그 녀석에게 5분 동안 점프킥을 배웠고 몇 번 찔러 눕힌 다음 그가 드래곤볼 Z에 나오는 패배한 악당처럼 벌떡 일어나 나의 강함을 칭찬하는 꼴을 지켜봤습니다. 마치 조지 마틴이 인도 발리우드 액션 영화에 푹 빠져서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야자수를 투석기 삼아 적의 성벽으로 수많은 병사들을 튕겨 날려보내는 바후발리 같은 끝내주는 영화 말이죠. 아직 붉은 사막에 야자수 투석기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이미 로봇이 돌아다니고 사람을 바디슬램으로 맺히는 법을 알려주는 기사가 있다고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설령 야자수 투석기가 진짜 나온다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분위기죠. 이게 다 무슨 끔찍한 혼정인가 싶겠지만 솔직히 붉은 사막은 내 내면의 14살짜리 중2병 감성을 기분 좋게 자극해 아드레날린을 뿜어내게 만들었고 그 전투 시스템 덕분에 이 새로운 장난감을 빨리 더 가지고 놀고 싶어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붉은 사막의 전투는 그냥 미쳤습니다. 전에도 말한 적 있지만 몇 시간 더 진득하게 해본 지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돌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화면을 보던 동료 기자는 나와 완전히 다른 전투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또 스킬트리는 궁술, 격투, 검술, 갈고리 던지기 등 선택지가 차고 넘칩니다. 적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데 스파이더맨처럼 웹 스윙을 하다 소닉처럼 몸을 말아 돌진하는 스킬도 언락할 수 있습니다. 진짜 농담 아니고요. 패링과 잡기는 기본이고 수직 5단 점프 후 데드아이처럼 화살을 쏟아붓거나 메테오처럼 낙하하며 적 위로 배치기를 꽂아 넣습니다. 심지어 나무 기둥도 집어 던집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적들 역시 플레이어를 엿먹일 방법이 많거든요. 얌전히 턴을 기다리는 샌드백이 아니라 맞은 만큼 반격하고 플레이어를 집어 던지며 떼거지로 몰려옵니다.
듣기만 해도 정신없겠지만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말도 안 되는 뇌전 난장판에 그냥 몸을 맡겨보니 결과는 진짜 욕 나올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완벽한 전투 샌드박스입니다. 적을 요리할 방법이 너무 다양해 어떻게 잡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가장 폼나게 죽일까를 고민하게 되죠. 진흙탕에서 레슬링을 하며 뒹구는 흥분한 강아지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 게임의 끝없는 욕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후반부에 해군되는 데니안과 운카는 기본 조작은 비슷해도 완전히 다른 캐릭터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액션이 너무 많아 스텝이 꼬일 때도 있습니다. 패드로 플레이할 때 남는 버튼이 하나도 없어 삑사리가 엄청나고 거의 철권 수준의 콤보표를 외워야 하죠. 조작이 테크니컬 격투게임 수준이라 헛손질하는 데 꽤 많은 시간을 쓰게 될 겁니다. 기상천외한 미친 액션을 구사하는 대가로 조작의 직관성을 희생한 셈이죠. 하지만 익힐 시간은 넘쳐납니다. 게임의 스케일이 무식할 정도로 방대하니까요. 프리뷰 막바지의 후반부 세이브 파일로 드래곤과 비행 메카닉을 타봤는데 드래곤을 타고 지역을 이동하는 데만 꼬박 5분이 걸렸습니다. 이 방대한 맵이 속빈 강정일지는 모르겠지만 꽉 들어찬 목표들을 보면 작정하고 미친 스케일을 구현하려는 게 분명합니다. 4시간 동안 마을 주변만 돌았는데도 사이드 퀘스트를 절반도 못 깼으니까요. 쏟아지는 방대한 할 일들을 보면 세상 모든 비디오 게임을 하나로 모으려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젤다식 요리, 장작 패기, GTA식 현상금, 도박, 레슬링, 평판자, 낚시의 전초기지 털기까지 다 있습니다. 심지어 옆사람 말로는 교단의 뇌물도 먹일 수 있답니다. 대체 무슨 목적인진 몰라도요. 이게 고작 4시간 동안 찾은 전부입니다. 인터뷰를 보면 채집, 목장 경영, 영지 관리, 동료 파견 등 온갖 요소가 더 쏟아질 예정이죠. 여기서 이 엄청난 스케일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지만 이번 프리뷰가 그 우려를 꽤 씻어주었습니다. 상호작용은 하나같이 다 재밌었고 동시에 태양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이카루스 같은 거대한 야심을 마주한 기분이었죠. 마치 아이디어 회의에서 나온 오 이거 멋진데 싶은 기획안을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구현해버린 것 같습니다. 곱비 뿔린 채 유쾌하게 어우러지지 않았다면 이런 과유불급은 통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무식한 기능 쑤셔넣기는 우스꽝스럽고 골 때리는 스토리와 찰떡같이 어울려 묘하게 매력적입니다. 뿔을 도둑마저 우는 아저씨나 이차원 마우스와 같은 설정도 공중 바디슬램이 난무하는 이 세계관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죠. 뇌절의 극치인 황당한 세계관을 기가 막히게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도 몰입을 돕습니다. 몰입을 깨는 핑계 없이 기상천외한 논리에 맞춰 세계가 아무렇지 않게 굴러간다는 게 진짜 매력적입니다. 붉은 사막은 중2병 소년의 상상력 그 자체 같아 보이면서도 유저 입에서 와씨 죽인다 는 탄성이 나오도록 정밀하게 빚어낸 게임입니다. 정식 출시본이 끝까지 완벽할지는 모릅니다. 개인적인 6시간의 쾌적한 플레이조차 펄어비스가 바벨탑처럼 쌓아올린 이 거대한 모둠 짬뽕에 아주 작은 한 입에 불과하니까요. 이 게임은 너무 선 넘나? 하는 브레이크 따윈 개나 줘버린 채 복잡한 시스템과 기믹을 헤일처럼 밀어붙입니다. 하지만 나는 매드맥스의 워보이처럼 입에 은색 라카를 칠하고 기꺼이 그 헤일에 휩쓸릴 준비가